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작년에 새 정부의 어떤 산업 성장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큰 틀을 좀 마련했던 건데 최근에 그때는 이제 굉장히 우리 산업이 정말 위기 상황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아까도 김우경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반도체가 초호황을 누리면서 수출이 작년에 7천억 불을 넘었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뭐 지금 오늘 보니까 5,4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들이 우리 산업의 위기적인 요소, 위험적인 요소들을 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다시 조금 더 우리 산업을 갖고 있는 현재 처해 있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좀 더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네 가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산업이 지금 처해 있는 큰 위험 요인들을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좀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2024년도에 전 세계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에 달합니다. 중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6 내지 17% 정도인데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은 거의 30% 육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전망하기에는 2030년 후반에 가게 되면 거의 45% 수준까지 또 이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을 다 휩쓰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마코 루비오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까지 미국이 역사상 마주했던 가장 강력한 적수이고 중국은 시장과 기술과 자원과 공급망 이걸 모두 다 완벽하게 갖춘 정말 차원이 다른 어떤 경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고 하는 반도체조차도 팹리스 분야는 뭐 경쟁이 안 되고 있고요. 범용 반도체 쪽은 또 최근에는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서 그 격차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에서는 이미 2015년경부터 중국의 추월을 당한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이제 미국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관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미국의 어떤 정책 의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려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미국의 의도는 뭐 명확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산업의 어떤 그 두뇌 기능 쪽에만 이렇게 초점을 두고 그 정책을 펴왔는데 제조 생산 기능까지도 미국 내 유치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뭐 트럼프 2기 들어와서 가시화된 게 아니고 이미 2021년도부터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미국의 자국 공급망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강탈적인 그런 어떤 대미 투자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의 대미 투자 규모가 연평균 210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거는 제조 뿐만 아니라 금융, 부동산, 정보 통신까지 다 전부 다 포함한 그런 어떤 투자 규모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3,500억 불 투자 협정을 맺으면서 협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2천억 불은 매년 맥시멈 200억 불 정도 투자를 하고 마스가 부분에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 조선 분야에 1,500불을 투자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굉장히 협상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최대한 그 양보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간과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천억 불을 매년 그 200억 불 한도로 투자를 하더라도 이미 그동안에 5년간 미국의 투자 규모에 육박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금융, 부동산, 정보통신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조업의 한정에서 보면 연평균 대미 투자 규모는 한 60억 내지 7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것에 비해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는 수준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명확한 앞으로의 어떤 그 전망이고요. 세 번째 위험 요인은 이제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AI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큰 어떤 트렌드고 방향인데, 이 AI 기술이나 디지털 기술이 기본적으로 승자독식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어떤 기술적 성격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AI도 기본적인 기술 측면에서는 거의 뭐 다 이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말 여기 세 번째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연산력이고 혁신의 속도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인프라와 그걸 뒷받침하는 전력 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엄청난 규모의 투자 경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결국에는 AI에 대한 어떤 그 산업적 활용과 AI를 통한 경제 효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인프라 투자와 연계해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 3대 강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설사 3위가 된다 하더라도 기술이나 자본이나 표준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경쟁력 없는 추종자로 밀려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투자의 목표를 명확하게 좀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산업이 갖고 있는 강점, 약점, 유교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산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아직은 주력 제조업의 소부장 공급망 체계를 내부에 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여기에 표해 보시는 것처럼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는 종사자 수 기준으로 볼 때 10% 미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어떤 주력 산업, 캐시카우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들은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한 40%,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한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들이 이 부가가치 50%, 종사자 수로는 거의 60% 가까운 산업들이 이걸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이 전 세계 제조업을 휩쓸고 있으면서 여기 우리의 어떤 베이직 인더스트리라고 할 수 있는 기반 산업 부분이 지금 심각한 어떤 위기 상황에 초래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 기본적으로 주력 산업이나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주력 산업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주력 제조업의 소부장 공급망 체계들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유지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들을 만들어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선이나 방산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어떤 공급망 체계가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강점으로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경제 역량이 그래도 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자체 디지털 플랫폼과 검색 엔진, 문서 프로그램을 가진 굉장히 드문 나라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의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이 데이터를 이런 어떤 플랫폼들을 통해서 자국 내에 축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데이터 조건이나 AI 서비스를 내재화하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기반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K-팝이나 영화, 웹툰과 같은 컨텐츠 산업도 주요한 어떤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점은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이제 그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고요. 제조업은 그래도 상당 부분 글로벌 탑 수준으로 좀 쫓아가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매우 낮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산업 구조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제조기업의 신생률이 계속 저하하면서 성숙산업화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신생기업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신생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서 혁신을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앞으로 이제 AI 경제 시대가 되면 과학기술 인재 역량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건데, 이런 어떤 그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재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 너무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다 의대로 과도하게 쏠리고 있는 그런 현상, 이런 문제들,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점점 더 갈 곳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직자들의 AI 전환 교육도 미흡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유기적인 요인들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 착시 현상이 지금 매우 큽니다. 아까 그 수출이 그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해서 7천억 불을 초과를 했는데,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산업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거든요. 조선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지금 조선이나 반도체처럼 경기 변동을 잘 타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언제 어느 순간에 그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 구조 전체가 큰 이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밑에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와 삼박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품이 다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산업 구조에서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 또는 자영업의 극심한 침체라고 하는 부분들도 계속 누적되고 있다. 그동안 뭐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이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간의 어떤 성장 격차도 이제 굉장히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산업부가 업무 보고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아젠다로 지역 주도 성장을 들고 나온 것은 이제까지 이례가 없던 일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번 정부에서 지역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 성장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의 어떤 그 지역 간의 성장 격차와 그 주력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지역의 산업 생태계의 와해라고 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2015년경을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경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첨단 주력 산업이나 주요 지식 서비스업이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고도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도권 1급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OECD 국가나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매우 1급 집중 현상이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500대 기업 본사 수도권 집중도가 77%에 달한다는 점도 큰 요인 중에 하나고요. 이걸 100대 기업으로 한정하게 되면 거의 90% 정도가 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수도권 집중이 유독 심한 이유는 우리의 행정기능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정치 이 모두가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서울 수도권처럼 초강력 교통 연결망이 완벽하게 완비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동탄에서 시청까지가 한 40km 정도 되는데요. GTX A선이 이제 지금 그 수서에서 삼성역 구간이 아직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 개통이 되면 이 40km 구간이 거의 한 25분 내에 동탄에서 서울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초강력 교통 연결망이 다 완비가 되고 있는 그런 곳이 수도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디지털 전환의 주요 선도업종들이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런 어떤 수도권 1급 집중이 4차 산업혁명 시대, AI 경제 시대가 되면 더 심화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승자독식 구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조업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그 지식 서비스업과의 연계성이나 고급 기술 인력 확보 용이성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쟁이 안 될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산업 정책의 경쟁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에서 각국의 산업 정책이 귀환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이렇게 모든 국가들에서 경쟁적으로 산업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글로벌 과잉 생산 가능성이 매우 확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중국이 그 엄청난 산업 정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제조업을 휩쓸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많은 재원들을 각국에서 나름대로 좀 그 경쟁력이 있는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구조가 계속 되다 보면 글로벌 과잉 생산 가능성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겁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핵심 전략 기술을 보면 각 국가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 산업들의 다 모든 국가들이 R&D 투자하고 산업 기업들의 보조금 주고 뭐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생산의 과잉 생산들이 누적되다 보면 예전에 1929년 30년대의 어떤 전 세계적인 산업공황과 같은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려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산업 경쟁 정책이 추진이 되면 우리나라도 또 안 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런 그 앞에 3대 위험 요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겁니다. 일단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주력 제조업이 와해되는 것들을 최대한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나마 소부장 공급망 체계들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의 어떤 산업 관계를 재구조해야 되고 최소한 전략 분야의 소부장 공급망을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소부장의 경쟁력은 결국에는 제조 AX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투자 요구나 뭐 다양한 어떤 그 압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첨단 기술 산업이 공동화될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더라도 미국 내의 첨단 기술 산업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외의 글로벌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쪽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디지털 식민지화 가능성이나 하청 생산 기지화의 우려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 전략 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인공지능 3대 강국에서 3위 목표를 하지 말고 제조 AX의 3위 내지는 제조 AX의 1위 이 국가의 목표로 좀 전략적인 어떤 행보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과 산업 경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어떤 산업의 공급망 체계에서 각각의 어떤 대응 방안들을 한번 조금 나눠본 거고요.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전략으로 좀 정리를 하면 한 6가지 큰 방향으로 저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내부 세부적인 내용들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산업 특화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신기술 전략 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앞으로 피할 수 없는 길일 것 같고요.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제조 AX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위한 첨단 R&D 센터를 설립하고 R&D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업의 어떤 생산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초경력 제조 AX 엔지니어링 센터를 설립해서
5대 권역에 각 권역별로 한 2,000명씩 이 AX 엔지니어들을 양성해서 그 기업 현장에 직접 파견하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나 시스템 반도체, 로봇 우주화 같은 게 앞으로 우리의 미래 성장 산업이 될 것인데요. 이들에 대한 어떤 초격차 기술 또는 누구도 좀 넘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술 개발들을 통해서 우리의 산업 구조를 이런 고기술 산업 중심으로 좀 개편해 나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뭐 일반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건데요.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종의 우리의 소부장 공급망을 좀 더 강건화하는 겁니다. 모두가 첨단 기술, 모두가 AI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어떤 소부장 공급망 체계들을 내부에서 유지하고 강건화해 나가는 그런 어떤 전략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존이 정말 필요하다. 소부장 공급망 정말 생존 전략이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생존만 하지 말고 이제 전략 분야에서는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책 프레임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지 강화해야 될 것, 구조 조정해야 될 것, 해외 진출해야 될 것, 해외망과 연계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을 잘 선별해서 좀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이런 소부장 공급망 체계가 잘 뒷받침되면 우리의 방위 산업도 어떤 그 전략 산업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어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문제들은 앞으로 초강력 메가 경제권의 성장 엔진이나 지역 인재 양성들을 통해서 돌파를 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하고 있는 5억 3트 성장 엔진 정책은 우리 지역의 어떤 산업을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 유지하는데 마지막 남아 있는 어떤 카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해외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는 건데요. 대미 첨단 기술 협력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박광기 소장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유무역 지향국가의 FTA를 확대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도 우리 김종원 원장님이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역시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창업국가로 가는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신생률이 저하하면서 산업의 역동성들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들은 결국에는 투자와 창업을 통해서 돌파를 해 나갈 수밖에 없고 그걸 위한 규제 개선 그리고 일종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에너지와 데이터와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재 중심의 혁신 정책과 산학의 연계를 강화하는 인재 중심의 성장 체제로 이제 좀 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기 국가 기술 인력 펠로우십 같은 것들을 좀 대폭 확대하는 걸 제안을 합니다. 지금 뭐 BK21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석박사 인력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로는 우선 인재들을 엔지니어, 그러니까 산업 기술 쪽에 좀 특화된 형태의 인력으로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단연에 걸쳐서 국가장학금들을 지급을 하면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하고 이 사람들이 박사나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일을 연계시켜 나가면서 우리의 어떤 인적 자원들을 특히 산업기술과 관련된 인적 자원들을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환교육이나 지산업 간의 연계를 활성화하는 부분들도 그동안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아무튼 이런 어떤 산업 정책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뭐 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들이 많은 부처들에 지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산업부뿐만 아니라 중기부, 과기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지금 또 이제 그 기후 환경 에너지부까지 이 엄청나게 많은 부처들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어떤 그 산업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엄혹한 어떤 외부 환경 속에서 위험 요인들을 돌파하려면 로드맵과 예산, 인허가, 표준 인증 조달, 무역 애교 이런 것들이 다 패키지로 잘 매칭되고 연결시켜서 얼라이먼트가 잘 돼야 됩니다. 이제 그걸 하려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산업 정책들로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 따라서 총리 직속의 국가전략산업위원회와 상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거니제이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프레임도 5년 정도의 단연도 프레임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